이 시간에는 김영석 교수님의 강연을 듣는 순서입니다. 김영석 교수님은 대한민국 역사와 미래 이사장을 맡고 계시고 공신대 석좌 교수를 맡고 계십니다. 김영석 교수님께서 좌파 세력들이 대한민국 역사를 어떻게 왜곡시켜 왔는지 강연을 하실 때 귀한 강연을 듣고 많은 유용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교수님을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자유민주를 위한 국민운동이 출범한다고 하는 얘기를 듣고서 제주도에서 아마 제일 먼저 출범식을 한 것을 제가 기억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대구에서 두 번째 출범식을 할 때 그때 제가 가서 강연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느덧 전국을 한 바퀴 다 돌아서 아마 이제 서울이 마지막 순번인 것 같습니다. 저한테 한 20여 분 동안 강연을 하라고 말씀하셔서 제가 가급적 이제는 20여 분 남짓 여러분들에게 대한민국을 어디로 가고 있는가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좀 넘겨주세요. 예, 좀 넘겨주십시오. 나가보세요. 다시 돌려보세요. 예. 올리면 되는데. 예. 화면이 준비될 때까지 제가 먼저 여러분들 같이 얘기를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작이 되었네요. 이 우파에서는 역사라고 그러면은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또 그리고 왜 그런 얘기를 하느냐고 오히려 반문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좌파 사람들은 모이면 이 역사 얘기를 굉장히 강조를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 가운데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는 미래가 없다. 이런 말도 그 사람들이 즐겨서는 경고지만 더 중요한 경고는 뭐냐면 과거를 지배하는 자가 미래를 지배한다는 겁니다. 조지 오웰이 1984라고 하는 그 책에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과거를 지배하는 자가 미래를 지배한다. 그래서 철저히 그 사람들은 역사를 파헤치고 해방 이후 역사를 새롭게 정리를 해서 그것을 왜곡을 하고 꾸미고 해서 교육을 시켰습니다. 근데 지금 지배를 하고 있습니다. 막스 베버는 어떤 정부라도 국민들이 자기 나라의 애국심을 갖도록 교육시키지 못한다면 결코 그 나라는 존재할 수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대한민국에는 애국심을 갖고 대한민국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우리 국민들보다는 대한민국을 왜 이런 나라가 있느냐, 그건 태어나서는 안 될 나라이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훨씬 더 많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이요. 이 대한민국은 완전 둘러갈라져 있습니다. 이 역대 18대 대선부터 20대 대선까지 지도를 보면 똑같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이 18대 대선과 19대 대선까지는요 항상 보수 진영이 이겨왔습니다. 아니 19대 이때는 문재인이 당선되는 무슨 얘기냐 그러지 않습니다. 18대 때는 박근혜 후보와 문재인 후보가 1대1로 붙었기 때문에 51.6대 48로 이겼습니다. 19대 대선 때는 보수가 홍준표, 안철수, 유승민 셋으로 나눠졌기 때문에 문재인, 심상정 둘로 나누어진 진보 진영에 쉬게 된 거죠. 그러다가 20대 때 와서는 다시금 심상정이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3% 정도의 표를 빼앗아갔기 때문에 이긴 겁니다.
그럼 이 얘기 다시 말하자면 19대 대선 때까지는 대한민국에서 보수의 이념을 가진 사람이 더 많았는데 20대 대선은 처음으로 보수 진영이 진보 진영의 짐승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행히 심성정이가 표를 갈라주어서 신성을 했지. 그러지 않았더라면은 졌을 것이라고 하는 결론입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 집집마다 다 그러시겠지만은 대한민국에는 60대 이상과 이 세대별로 너무 생각이 차이가 많지요. 전혀 다른 생각을 하고 있죠. 그래서 지난 선거 때는 이 60대와 2030 세대가 4050 세대를 포위했다. 그래서 세대별로 연합전선이 구축돼서 이겼다. 뭐 이렇게 의심들을 합니다. 다음에 또 직장에서나 가정에서 보면은 어른들은 자녀들 세대를 보고 너희들은 개념도 없는 무개념이다. 그런데 자녀들은 말도 안 듣고 저 꼰대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음에요. 그러면은 60대 이상 어른들은 이 한강의 기적을 누구나 다 배웠습니다. 이게 대한민국이 1950년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의 남한과 북한의 경제 이 소득을 미국의 메디슨 역사연구소에서 분석을 내는 것인데요. 제일 처음 세계은행에서 이 국민소득을 조사했을 때 대한민국의 국민소득은 1인당 65달러였습니다. 그건 전 세계에서 110개 나라가 그때 세계은행이 조사를 했는데 우리나라가 109등 꼴찌에서 두 번째로 비싼 나라였습니다. 제가 110번째가 어떤 나라였는지 조사를 해보고 있는데 찾아보고 있는데 그걸 잘 찾아지지가 않습니다. 그랬던 대한민국이 이제 세계 7대 경제대국으로 올랐었고요. 북한은 계속 제자리 그림을 하고 있어서 이 오늘 대한민국의 이 상황을 한강의 기적이라고 한 것을 가지고 우리는 자부심을 가지고 우리는 한강의 기적을 읽었을 때다. 다 우리 그런 자부심 속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자녀들은 또 특히 이 젊은 세대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은 헬조선이다. 지옥조선이라고 합니다. 지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애들이 연애와 결혼과 출산을 포기했다. 삼포시대다. 거기에다 덧붙여서 뭐 주택 문제다 뭐다 해서 뭐 7포 세대다 말들이 많지 않습니까? 더 큰 문제는 출생아 숫자가 이렇게 급속히 줄어들어서 특히 이 자리에 58년 개띠들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58년 개띠들은 1년에 100만 명이 넘게 출생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1년에 27만 명, 금년 같은 경우에는 20만 명 밑으로 20만 명 선으로 떨어질 것이다. 그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노인들만 많고 40, 50대, 20, 30대, 10대 미만 이런 나라 그럼 자연스럽게 이 지구상에서 없어질 나라다. 저절로 이건 망할 놈 나라다. 이 결론인 겁니다. 지금 우파가 좌파를 이기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또 중요한 것이 어떻게 하면 이 나라를 망하지 않도록 하느냐. 그런데 젊은 아이들에게 물어봤습니다. 헬조선이라는 말에 동의하십니까? 했더니만 대학생의 90.5%가 헬조선이라는 말에 동의한다 이거예요. 직장인의 89.5%가 헬조선이라는 말에 동의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하겠지만 여러분의 자녀들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부자만의 대화가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실제로 헬조선은 어디 있습니까? 요 앞에서 봤다시피 헬조선은 저 38선 이북에 헬조선이 있는데 그걸 경험해 못하는 애들은 우리 사회가 지금 헬조선이라는 문제가 나와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그래서 대한민국이 이게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2018년도 계속해서 2022년에는 24만 9천 명으로 떨어졌고 금년에는 20만 명 밑으로 떨어질까봐 지금 걱정을 하고 있고 이게 지금 인구가 없어서 소멸되어지가는 우리나라 지도입니다. 앞으로 이 도시들은 몇십 년 안에 없어질 시군대라고 하는 거지. 다음에요. 그 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이 나오면서 저도 뭐 그날 앞자리에 가서 앉아 있었습니다만은 자유라는 말을 35번이나 썼어요. 민주주의란 말을 8번 그래서 43번이나
자유민주주의라는 말을 강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기반으로 나라를 재건하자 이런 경축사를 했고, 그 이후에 광복절 경축사를 비롯해서 기회 있을 때마다 대통령이 자유민주주의, 자유민주주의, 자유민주주의를 외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대통령께서 자유민주주의라고 하는 말을 그냥 강연을 듣고 있으면은 그 말뜻을 이해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구체적인 설명들이 없어서, 특히 젊은이들은 더 이해를 못해요. 그래서 제가 충북 진천에 있는 국가공무원 인재개발원에 가서 이제 갓 사무관이 된 젊은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얘기하는 자유민주주의가 무슨 뜻인지 윤석열 대통령의 역사관을 특강을 해주면은 그때서 아 그런 말이구나 하고 공무원들도 이해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요. 그런데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윤 대통령이 자유민주주의 강조한 대한민국을 근거를 부정하는 사람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대학 3학년 때, 그러니까 1975년도에 고려대학교의 강만길 교수님이란 분이 대한민국은 태어나서는 안 될 나라라고 하는 말을 이 분단시대 역사인식이라는 책에서 처음 썼어요. 이것이 지금까지 운동권 친구들의 하나의 좌우명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정교조 친구들이 우리의 자녀 손주들에게 교육시킬 때 그들이 제일 많이 쓰는 말이 태어나서는 안 될 나라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뭐 그런 말을 그 이후에 1945년 8월 15일은 대방의 날이 아니라 분단이라는 동시에 미국의 신식민지로 전락한 날이다. 한서대학의 송광석 같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했는데 주목해야 될 것은 이 강만길 교수가 1999년에 무슨 말을 했냐면 아직도 젊은이들이 내 책을 읽고 나랑 같은 생각을 하면 이 나라는 망한다. 나를 밟고 넘어서라. 이런 얘기를 또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말은 이 운동권 친구들이 더 이상 접수를 안 하고 있어요. 그냥 오로지 이 말만 그대로 이 친구들이 세뇌가 되어져서 요즘도 강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모르시겠습니다. 586 운동권을 요번에 성령기리를 비롯해서 이 586 운동권은 그들의 필독서가 이 해방전사의 인식이라는 책입니다. 해전사라고 줄여서 부르죠. 이 책을 읽고서 철저하게 이 친구들은 대한민국은 태어나서는 안 될 나라, 북한의 전통성이 있고 남한은 미국의 식민지로서 지금도 전통성이 있다고 그들은 주장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결정판이 이 문재인이라는 사람이 대통령 나올 때 대한민국이 묻는다라고 하는 책을 내게 그 책을 보면은 문재인이가 이런 내용들을 아주 잘 요약을 해서 자기의 역사관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태어나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고 있는 대표적인 정치인 세 사람. 이 사람은 대한민국은 친일파들이 득세를 해서 반공통치국가를 건설했고 그 사람들이 산업화 세력을 이루고 부도덕한 보수 세력이 대한민국을 지배하고 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완전히 다 바꿔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다. 그다음 이 사람은 친일 청산을 이룬 북한 정권의 한반도의 정통성이 있다고 아까 대한민국의 문제라는 책에 써놓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사람은 이 해방전후사 인식 이 교육을 받고서 대학을 다닌 대표적인, 그래서 가장 이 가운데서 제일 자괴가 심하게 되어 있는 사람을 얘기할 수 있죠. 이 사람들의 공통점은 대한민국은 태어나서 안 되라라고 하는 사고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 대한민국을 상징하는 사람을 이 네 사람이 있다고 해요. 애국가를 작곡한 안익태 선생. 그래서 오늘 우리 시작할 때 애국가를 부르고 시작했는데 여러분들이 아시겠죠? 애국가는 본래 1907년에 감리교에서 발행한 찬미가라고 하는 찬송가의 15장으로 되어진 책에 14장을 나눈 게 애국가예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은 오늘날과 가사가 똑같아요. 곡조는 옛날에 올드랭 사인 곡조였고 그걸 안익태가 새로 바꿨지만 꼭 같은 데 가서 하나만 틀리지요. 그때는
하느님이 보호사입니다. 하나님이 보호사. 그렇게 되어 있죠. 하여튼 안희태의 상징적, 그리고 대한민국을 세운 이승만 대통령, 대한민국을 지킨 백선엽 장군, 그리고 대한민국의 경제 성장을 이룬 박정희 대통령, 이 네 사람이 보수를 연결하는, 보수 삼민선언에는 하나의 연결고리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좌파에서는 어떻게 하면 이 네 연결고리를 끊을 것인가. 그래서 기회가 있으면 이 네 사람을 매도를 합니다. 대표적으로 이 사람이 광복 개장할 때 대한민국도 아니고 우리나라 이렇게 붙이고 나와서 이 네 분을 갖다가 다 뭐라고 얘기했습니다. 민족의 반역자고 배신자들이다. 그렇게 욕을 했습니다. 다음에 그리고 이들은 100년 전쟁, 그러니까 이분들은 대한민국의 시작을 1948년부터 생각을 합니다. 1894년에 동학 전쟁부터 시작해서 1980년에 광주 민주화운동 5.18날 때까지 100년 동안의 역사가 대한민국의 민주화를 위한 투쟁의 역사를, 그래서 100년 전장을 그들은 해서 그런 다큐멘터리를 만들어가지고 막 보급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튜브 보면 수백만 명씩 구독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거기에 보면은 이승만 대통령은 반역자라고 나옵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스네이크박. 이렇게 그들은 우리 이승만 대통령과 박정희 대통령을 대표적으로 비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박민식 장관이 이승만 건국 대통령 기념관을 세우겠다고 그랬더니만 이제 그때부터 국회 안에서 정부는 이승만 기념관 건립을 중단해라. 국회에서 예산을 한 푼도 줄 수 없다. 라고 해서 이제 전쟁이 2년 전쟁이 시작이 된 겁니다. 그래서 광복회관에 가면 이렇게 해서 붙여놓고 있어요. 대한민국 105년. 그래서 이제 우파에서 가서 대한민국 건국일은 언제입니까? 이종찬 씨의 생일은 언제인가요? 당신이 태어난 날인가요? 당신이 잉태된 날인가요? 이렇게 카드를 붙여 이렇게 철거가 되어져 있습니다만, 이거는 국가가 생기려면 제일 기본이 되는 게 영토와 국민과 주권이 있어야 되는데 그걸 일본한테 다 뺏겨버렸잖아요. 그래서 역사학자 입장에서 뿐이 아니라 어느 누구도 상식 있는 사람이 볼 때는 도저히 성립될 수 없는 얘기인데 아직도 이렇게 자랑스럽게 붙여놓고 있다는 거죠. 이건 대한민국이 역사가 잘못돼도 완전히 지금 잘못 교육을 시키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인호 교수 같은 사람은 아니 정권이 바뀐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대한민국은 떠나지 말았어야 할 나라를 주장하는 맹목적 통일지성주의자들의 그런 얘기를 또 하고 계십니까? 하고 이제 반박을 해보지 않습니까? 다음. 예, 제가 여러분들에게 시간을 짧게 하기 위해서 오늘 절반을 줄인 겁니다. 다음이요. 1945년 8월 15일의 의미는 본래 이 해방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음 장요. 요 앞에 장. 요 앞에 거. 그래서 원래 1945년 8월 15일 됐을 때는 동바닥에다가 이렇게 팻말 하나 꽂아놓은 게 38선이에요. 이거 달성 되는 길 한복판에다가 그냥 이렇게 38선으로 이게 남북한의 경계선이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1948년 8월 15일에 왜 국가가 독립되었다라고 얘기를 하는지 그 의미를 우리 여기서부터 이해를 된다고 하는 겁니다. 다음이요. 대한민국의 가장 유명한 독립운동가는 누굽니까? 우리 국민들 누구를 제일 유명한 독립운동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우리 국민들은 유관순을 제일 유명한 독립운동가로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문화관광체육부에서
빅데이터를 5년 동안 빅데이터를 분석을 해보니까 압도적으로 유관순을 제일이, 두 번째가 김구, 세 번째가 안중근, 네 번째가 이승만, 이런 식으로 우리 국민들은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음에 이 유관순 그리움 미친년 가다. 3.1절에 그때 당시 여당 민주당의 이병훈 의원이 자기 페이스북에 올렸어요. 이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1절마다 일제의 한국의 분열이 있었던 선열들의 기림에 시한편을 올린다며 유관순 열사를 미친년 덕으로 표현하시려고 했던 논란을 일으켰다. 미친년 시올리며 이재명 선열의 뜻받을 것. 이 의원은 이렇게 해서 우리는 그 정신을 이어받아서 이번 선거에 임하겠다고 올린 것이 중앙일보 3월 1장 기사의 일면에 나온 겁니다. 그러면 이 시는 무슨 시냐? 정호석이라고 하는 시인이 이런 시를 썼어요. 그리움 미치면 간다. 햇빛 속을 낯질하며 간다. 쫓는 놈의 그림자는 밟고 밟으며 덜풀 따다 촉까지 나눠주며 간다. 그리움 미치면 기어이 간다. 이 땅의 발전마다 입맞추며 간다. 여러분들 이게 시 같습니까? 이 시를 지은 시인이 그 정신 나간 사람 같지 않아요? 그런데 이런 걸 갖다가 아이들에게 교육을 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슬픔이 기쁨이에게 나오는 시집에는 유관순에 관한 시가 9편이 나오는데 이거 보십시오. 제목이 그리움 미치는 간다, 여인아, 바람난 어머니, 창녀, 술집 잡고 헤매는 웅덩이, 먼지, 창녀. 유관순이 왜 창녀입니까? 18살의 나이에 독립운동하다가 서대문 행무소에 숨지는 유관순을 창녀라고 빗대어서 이런 시를 써놓고 이런 시를 아주 좋은 시라고 그렇게 또 국가기관에서 발행한 책에서 추천을 해놓고 이게 대한민국의 현실이에요. 그런데 이런 내용을 아직도 정권이 바뀐 지 3년이 다 돼가지고 고치지를 못하고 그런 게 있는 것조차도 모르는 것이 정부 당국자들이니까 얼마나 한심합니까? 그래서 이런 민간운동이 필요한 겁니다. 민간 차원에서 그런 걸 지적을 하고 정부에다 요구를 하고 그래서 공무원들이 정신 차릴 수 있더라고요. 다음이요. 그래서 이거는 한국학중앙연구원이라는 국가기관에서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이라고 하는 걸 만드는데 그 속에 이런 시는 문학의 대중화, 문학의 전환에 크게 기여한 시집이다. 작자는 가난하고 소외되고 따뜻한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다정다감한 서정적으로 위로와 평안을 주는 책을 선사하면서 이게 국가기관에서 국가 예산을 써서 만든 우리 민족문화대백과사전에 이렇게 소개되어져 있는 거예요. 이런 청녀 같은 이런 시들을 쓴 시인을 제가 충청도 가서 충남 기독교 청년합회 출범식에서 제가 이 강연을 했더니 그분들이 기겁을 했더라고요. 이분 지난번에 4.3 사건에 대해서 제주 4.3 사건은 명백히 북한 김일성을 지지해 촉발했다. 김씨 장관의 몸담았다가 기술한 사람은 무한한 책임을 느끼며 희생자들에게 무릎 꿇고 욕설을 보았다. 이게 맞는 얘기입니까? 틀린 얘기입니까? 맞는 얘기입니다. 이건 제가 역사학자 입장에서 양심을 고려하는데 틀림없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다음 장이요. 그런데 각계의 반응이 어떻게 나왔습니까? 언론에서는 이미 진상보고서가 나와 있다. 역사학계에서 합의가 되었다. 아니 나 같은 사람이 비록 말석에 있지만은 나 같은 사람도 합의한 적이 없는데 이미 역사학에서 합의가 다 되었거든요. 제주지사는 제주 4.3 사건으로 대한민국의 역사를 왜곡하고 제주 4.3 사건을 폐기한 태영 의원을 제명해야 한다. 민주당에서 뭐 이런 건 마찬가지. 그런데 국민의힘에서도 윤리위원회에 회부해야 되겠다. 또 5.18 역사 왜곡 처벌법이 있는 것처럼 5.18에 대해서 함부로 비방하면 여러분들 법적으로 처벌받습니다. 그런데 4.3도 처벌법을 만들어서 함부로 4.3 사건 때 남노당 당원들을
헬기라고 욕하면은 앞으로 처벌하는 법을 만들자. 이게 이런 현실. 우리 김 목사님 제주도에서 오셨으니까 4.3 사건 잘 아실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제주 4.3 사건 진상보고서를 아까 결론이 났다고 그랬잖아요. 막상 제주 4.3 사건 진상보고서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것은 제주 4.3 사건의 목적에 따라서 유족들의 명예회복에 중점으로 작성되었고 제주 4.3 사건의 정치에 대한 성격의 역사의 끝까지 내리지 않았다. 이건 후세 사가들의 몫이라고 생각한다. 역사가들이 후세에 판단해주지 우리들에게 결론을 안 내렸다고 했는데 이미 결론을 내렸다고 태경호 그러니까 저는 역사를 왜곡한 놈이니까 윤리위원회에 처벌한다. 아까 김선동 의원 같은 사람이 앉아있어야 되는데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이런 내용을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다음. 그래서 다 알다시피 제주 4.3 사건이라고 하는 겁니까? 1948년 4월 3일 날 50 총선거에 반대해서 김달삼의 지령을 받은 남로당 플라치들이 일으킨 사건이잖아요. 그런데 제주 4.3 사건 특별법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제주 4.3 사건은 1947년 3월 1일부터 시작된 사건이라고 되어 있어요. 전혀 말이 안 되잖아요. 1947년 3월 1일 날 미 군정하에서 3.1 만세운동을 탄압하는 경찰들의 만행에 맞서서 일어난 사건이다. 역사를 완전히 그렇게 왜곡시켜놨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넘어갑시다. 그런데 최근에 또 동학혁명도 독립유공자로 여겨주라는 법을 야당이 단독 처리를 하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송우건 교수는 동학의 항일투쟁이라고 해서 칼럼을 냈고 나는 정치적으로 만든 역사특별법들 이거 바로 잡으라고 중앙일보에 이렇게 칼럼을 올려놓았는데 내용이 뭐냐면요. 다 내용을 좀 보시겠습니다. 원래 국가보훈대상자는 정부가 다 국가보훈처에서 아주 엄격한 심사를 통해서 이 사람을 국가유공자를 할 건지 안 할 건지 결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등급을 매겨요. 그런데 5.18은 그러지 아니하고 5.18은 보훈부 장관이 광주광역시장한테 그 권한을 위임을 해줬어요. 그럼 광주광역시장은 그걸 자기 직접 안 하고 5.18 기념재단에다가 그걸 또 위임을 해준 거야. 그러니까 5.18 기념재단에서 5.18 유공자를 선정을 하는 거야. 나쁘게 얘기하면 뭐가 되겠습니까? 생선한테 고양이를 맡기고 있는 거예요. 게다가 인후보정재단은 말은 뭐냐면은 국가보훈사고 국가유공자에 대한 아주 엄격한 서류 심사가 필요한데 이 앞에 계신 분이 그런 서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미 5.18 유공자인 그 옆에 계신 친구분이 두 사람만 보정을 써서 이 사람 그때 5.18 때 같이 운동해서라고 말만 해주면은 그걸 인정을 해준 제도야. 그러니까 이거는 뭐 그냥 객관성과 공정성을 완전히 상실했지요. 그런데 이번에 동학특별법은 뭐냐면은 이렇게 해서 모든 국가유공자들은 당대에 그 다음에 또는 6.25 국가유공자는 자녀대까지만 해주기 위해서 독립유공자는 오래되기 전에 3대까지 해줍니다. 근데 동학은 고손자까지 해주래요. 고손자까지 5대손까지. 지금 이미 정업실로부터 매달 10만 원 받고 있어요. 그런데 또 국가보훈처가 5대손까지 국가유공자로 인정을 해서 국가에서 돈을 또 이중으로 주는 거예요. 저는 제 아버지가 6.25 전쟁 때 참전하셔서 공을 세우시고 지금 대전 현충원에 계세요. 그래서 자녀 중에서 딱 한 사람만 국가유공자 유족으로 제가 한 달에 7만 원씩 그것도 작년부터 받습니다. 그런데 동학 유족들은 고손자들까지 정부와 지자체가 이중으로 해주라고 하는 게 이 법이에요. 그런데 지금 국민의힘이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그걸 찬성을 해주려다가 지금 브레이크가 걸려 있어요. 또 이번에 홍범도 장군 얘기와 정율성 공원 얘기
이거면 여러분들 식물만 잘할 것이고 넘어갑니다. 예, 이것도 넘어갑니다. 지난 정부는 아주 지긋지긋하게 이 애국가를 바꾸려고 했어요. 애국가를 바꾸고 무슨 노래를 정하려고 했냐. 처음에는 임을 위한 행진곡. 그걸 갖다 애국가를 하려고 했어요. 그러다 국민들이 반대하니까 그 다음에 이순남이라는 사람이 지은 인민해방가라는 노래가 있어요. 그걸 갖다가 또 애국가로 하려고 그렇게 하다가 그때 우리 국민들이 그걸 못하도록 막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방송에서 안익태는 친일파고 나치주의자고 그래서 애국가를 바꿔야 된다고 막 나팔을 불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 여론조사를 보니까 바꾸자는 사람은 24%밖에 안 되고 바꿔서는 안 된 사람이 58.8%. 거기에다가 모르겠다는 사람까지 하면은 우리 국민의 4분의 3이 애국가 바꾸는 걸 반대된 거예요. 다음.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잘못된 역사를 아이들에 가르치면은 우리 아이들 마음속에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 아이들 마음속에는 이 나라는 참 나쁜 나라야. 제주 4.3 사건도 배워봐도 그렇고 여순 사건을 배워봐도 그렇고 5.18을 배워봐도 그렇고 전국 국군은 뭐한 사람들이 전국 국군은 불쌍한 시민들을 학살한 나쁜 사람들이야. 그래서 그런 국가를 인정할 필요가 없어.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 국가의 반역자들이야. 그래서 빨리 이걸 갈아치우고 있는. 그렇게 배우다 보면 우리 아이들이 이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막스 벨브가 얘기한 것처럼 자기 나라를 사랑할 줄 모르는 국민들은 국가는 그 나라를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그 지경에 우리나라가 와 있는 인구가 줄어들어서 나라가 망해가지고 정신이 그렇게 되어져서 지금 국가관이 다 흔들어져 있지요. 그럼 이걸 갖다가 바로 세울 수 있는 것이 뭐냐? 그것이 우리 국민들이 여러분들이 여러분 손주들과 대화를 나누게 됩니다. 저도 초등학교 다니는 우리 손주들이랑 대화를 나눠요. 그런데 문제가 생긴단 말이에요. 할아버지 학교에서는 그렇게 안 배운대요. 할아버지가 가르친 대로 얘기를 하려고 해서 시험을 보면은 사회시험에 틀리게 되어져 있단 말이에요. 내가 한마디만 마칠까요? 사회시험에 이런 문제가 나왔어요. 결혼은 남자와 여자가 하는 것이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그런데 정답은 틀렸어요. 왜? 남자끼리도 결혼해도 되고 여자끼리도 해도 되거든, 법적으로는. 그런데 할아버지 내가 뭐라고 가르쳐야 됩니까? 그래서 내가 그거 틀려도 괜찮다. 결혼은 남자와 여자가 하는 거야. 그런데 학교에서는 교과서에도 그렇게 나와 있고 문제에도 남자와 여자가 하는 것이 결혼이다. 이렇게 놓으면 그거 틀린다는 거예요. 이런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그런데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가정을 어떻게 하고 이 사회 국가를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나는 우리 자유민주를 위한 국민운동이 선거를 위해서도 큰 일을 감당해야 되지만 앞으로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는 국민의 의식을 바로 일깨워서 그래서 대한민국이 바른 길로 나올 수 있는 쓰임받는 그런 기관이 되기를 이 자리에서 응원합니다. 제가 일하고 있는 이 재단법인 대한민국 역사원에 대해서는 이런 일들을 위해서 각계에서 활동하는 지도자들 100여 명이 모여서 지혜의수 백인 포럼이라는 걸 결성을 하고 어떻게 하면 대한민국의 인구민들을 어떻게 복구할 수 있겠느냐, 이 국가의 정체성, 국가를 어떻게 바로잡을 수 있겠는가, 그런 사람들 고민하고 있는 단체입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최명진 집행위원장님을 참 좋아하고 그 하는 일에 제가 응원을 보내면서도 제가 또 책임을 맡고 있는 단체에서 공적으로 특정한 단체에 제가 가입을 하지 못하는 그런 규정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한다. 그랬더니만은 그러고 나서 강연으로라도 봉사를 해라. 그래서 여러분들 만나게 되어진 겁니다. 이 자리에 참석한 여러분들 축하를 드리고 이런 사실들을 기억하시면서 대한민국을 바로 세운 일에 여러분들이 귀한 역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의 명강의를 들으면서 우파, 공부하는 우파가 되어야 되겠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현실이 역사 왜곡이 참 심각하구나. 그리고 우리 시민단체를 비롯해서 우파들이 치열한 싸움을 싸워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귀한 명강의를 해주신 우리 김영석 교수님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잠깐 질문 있습니다. 네, 질문을 1분만. 질문을 갖고 좀 하죠. 제가 개인적으로 말씀을 나중에 드리겠습니다. 전체에 관한 겁니다. 전체에 관한 거. 예. 1분만. 네, 하시죠. 예. 개인적으로 하시죠. 아닙니다. 이건 중요한 겁니다. 예. 너무 중요합니다. 개인적으로. 왜 중요하냐면은 지금 여러분들이 다 공감을 합니다. 하는데 지금 초, 중, 고 교과서에는 우리나라 건국이 없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교수님이 강의를 하셨는데 그동안 훌륭한 우리나라 역사학자들이 있었는데 어떤 것을 강조하느냐가 중요한데 건국이 약화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그 3.1절이라든지 이런 복잡한 문제가 나오는데 우리나라 건국은 국제법상 4가지 요건을 갖추는 것이 1948년 8월 15일입니다. 그거는 영토가 있고 그리고 국민이 있고 주권이 있는데 3가지만 갖고는 안 됩니다. 4번째가 정부. 그 정부가 이승만 건국 정부. 이것을 강조하지 않으면 이 나라 문제 혼란 잠재울 수 없습니다. 제가 최근에 초, 중고 교재를 다 보니까 이승만 건국은 없고 4.19만 나오고 그 다음에 바로 5.18로 뜁니다. 이것을 부모들한테 물어보면 아무도 몰라. 왜 모르냐? 전부 사물함에 집어넣고 요즘 학생들은 집으로 책을 안 가져옵니다. 아무도 모르고 있습니다. 네. 이거 보통 큰 일이 아닙니다. 아무리 세대 간의 갈등을 얘기한다 그래도 학교에서 12년 동안 우리나라 건국절을 지키지 않습니다. 네네. 예, 알겠습니다. 2차 대전 이후에 건국절을 안 지킨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이거 알아야 돼요. 감사합니다. 네. 다음 순서는 창립총회의 순서입니다. 이제 서울 자유민주를 위한 국민운동의 출발을 위해 창립총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총회의 원만한 진행을 위해서 최명진 집행위원장님을 임시의장으로 모시고 총회를 진행하겠습니다. 앞서 사회를 봐주신 우리 김영달 국장님께 감사를 드리고요. 강의를 듣다 보니까 우리 김유건 박사님도 꼭 하시고 싶어서 건국에 대해서 강조를 해주셨습니다. 아마 여기 자리에 계신 분들 다 하시고 싶은 말씀 많으실 것이고 또 저도 이 강의를 여러 차례 이 교수님 강의를 듣는데 들을 때마다 속에서 분통이 터져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이렇게 해야 될 국민의힘 아까 김성국도 좀 보고 가라고 했는데 이렇게 해야 될 국민의힘이 전혀 이런 상황을 갖고 있지 않기에 우리는 새롭게 좀 다짐을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원래 자유민주를 위한 국민운동 전에 자유민주총연맹이라고 하는 것을 2021년 7월 9일 날 43개의 우파 시민단체가 모여서 프레스센터에서 출범을 했습니다. 그렇게 된 이유는 뭐냐면 옆에 집에서 하는 단체가 뭘 하는지는 알고 이 집에서 이런 좋은 일을 한다면 우리 품앗이로 다 몰려다니면서 같이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런 뜻으로 하나씩 둘씩 모아드리게 되고 그 모아드리는 것 가운데에 43개가 지금은 405개 단체가 됐습니다. 405개 단체와 연결망을 가지고 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이 정도만 해도 우파가 느슨하게 뭉쳐져 가고 있음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또 여기에는 그래서 공동대표나 상임대표를 따로 두지 않고 유엔처럼 이사단체, 상임이사단체, 회원단체, 연대단체 이렇게 해서 다만 우리도 좀 연락해줘 그러면 그냥 한 달에 10,000원씩만 내면 문자 비용으로 연락을 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사무총장 제로 유엔 사무총장 제로 그렇게 운영해 왔어요.
근데 이게 조직도 실행력도 부족하기 때문에 단체를 하나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고 17개 시도에 계신 의장님들이 동일한 얘기를 하셔서 지난 6월 15일 날 자유민주를 위한 국민운동이라고